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소속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 화창한 날씨 주말입니다. 화창한 주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오늘 5월 29일 경기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9일 명품 시세를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노무라가 한국은행의 GDP 전망에 관해서 4.0%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걸 빼고 나면은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2021년도 1, 3분기 동안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181억 달러를 기록하고 반도체 무역 수지가 반도체를 제외한 무역 수지는 마이너스 7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반도체를 빼고 나면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대 상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 주도형 세금 일자리, 1년에 세금을 써서 단기 알바 위주 수십만 개, 거의 100만 개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예약자들이 98% 백신을 맞아서 91일 만에 백신 접종률이 10%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0일, 지금 5월 30일 기준으로 11%로가 예상이 된다. 10%를 넘어서서 11%가 내일에 1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는 아직도 그러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을 향한 전방위 설득과 소통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조기 구매 실패했던 정부가 3분기에 모더나 1,000만 명분을 협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접종 시작된 60세 미만 성인에 대해서는 모더나나 화이자, 노바백스로 접종할 계획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백신이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릉에 산학년 병원 협력 백신 혁신센터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계속 확장 재정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연 9%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보통 세수 증가를 고려하면 명목 성장률 정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거의 명목 성장률 2배가 넘는 2배가 넘는 그런 확장 팽창 재정 정책을 해왔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팽창 정책을 계속해서 600조 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나올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 추경도 가불해서 미리 쓸 전망이다, 그렇게 나오면서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금년도에 50% 육박을 하고 24년 정도에 60% 육박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재정 정상화가 물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고요. 5년 내내 재정을 펑펑 써대면서 국채가 지금 현재 국채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국채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421조 원 정도 증가하는데 이것은 결국 30년 만기 채권이기 때문에 30년 후에 지금 20대가 대부분 30년 만기 채권인데 지금 20대가 30년 뒤에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0대가 29세 이하 인구가 1,540만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2,733만 원의 빚을 물려주는 것이 된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 명목으로 푼돈을 지어주면서 결국은 한 사람당 2,733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은 이 빚이 우리 후대들이 갚아야 되는, 지금 2030들이 갚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뭐 빚을 내고 갚지 않는 그런 빚은 없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항구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래서 오래된 유적까지도 팔아넘기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유적들의 상당 부분이 또 인프라 항구나 이런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이 중국이 매수를 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집주인의 세금이나 건보료 증가가 불보듯하다. 월세나 전세값도 올릴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서울의 모든 권역에서 전세 수급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전세 자체를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임대 사업을 폐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 중인 임대가 끝나면은 그대로 소멸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신규 임대 등록을 전혀 받지 않아서 올해 50만 가구, 내년에 15만 가구씩 임대주택이 말소가 되면 올해 50만 가구, 내년에 15만 가구가 65만 가구가 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가 되면 임대주택이 더 없어져서 임대 물량이 대폭 감소해서 전월세 가격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017년에는 이런 민간 임대를 권장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던 정부가 이제는 또 바로 그냥 금년에 50만 가구, 내년에 1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말소한다고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 때문에 공급 부족이 된 임대주택 때문에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는 전월세 난민, 그럼 전월세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공공임대 쪽으로 이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벌이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죽비를 맞겠다고까지 한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은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세입자만 골뱅들 주택임대사업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법이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배 정도 증가한다. 만약에 미래 마포, 레미안 아파트라든지 음마아파트를 같이 갖고 있을 때는 종부세가 금년에 3천만 원에서 지난해 3천만 원에서 올해 7,5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음마아파트는 40년 넘은 오래된 아파트지만은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른데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부세가 연간 7,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은퇴자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위 2% 종부세 검토, 계층 갈라치기 그만하라. 그러니까 종부세를 정부 여당이 기껏 부동산 특위를 만들어서 아이디어 낸다 하는 것이 종부세는 상위 2%에 집중적으로 내게 하겠다. 결국은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에 뭐 좌파들은 계속 그것이 중요하죠. 내 편 갈라서 나는 당신들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저쪽 편에 대해서는 부담을 지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 특권계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좌파 사회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정당, 뭐 전체주의 정당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최근에 LH 사건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걸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그런 겉으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특권계층의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투기를 일삼아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사업자를 폐지를 하고 종부세를 상위 2%에 과세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세종시 특공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11년 만에 특공을 폐지한다는 그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 11년 만에 근데 약 26,000 호 정도가 특공이 지정되었는데 특공 폐지로 설정
넘어가서는 안 된다.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동아일보 사설도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LH공사 투입뿐이 아니고 해양진흥공사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에는 성한 공개의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지금 이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전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5,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38,000까지 회복되었다가 다시 35,00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전부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서도 낙관론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골반삭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생태계가 유아기 수준이지만은 시가총액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대규모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구 인구가 점점 더 비트코인 쪽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상품 가격이 등락되던 신흥시장 통화가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신흥시장 통화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다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4,350만 원을 기록해서 한때 4,500만 원대까지 회복이 되는 듯 했지만은 다시 4,350만 원대까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300만 원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2,991만 원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코인 시장 참여자 간의 힘겨루기 롤러코스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주열하는 총재가 CBDC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CBDC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지금 해서 가상화폐에도 타격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좀 다른 것이, 만약 중앙은행이 내년 2월 달에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가 상용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디지털 위안화를 비롯해서 디지털 원화와 같은, 또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엔화 같은 중앙은행 법정 통화가 디지털 커런시로 발행되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법정 통화에 아날로그 통화에 익숙해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민간 디지털 화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 아직 한국에 거의 뭐 600만 명 정도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주식시장에 약 1,000만 명 주식시장의 거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 대세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화폐냐 금융상품이냐 뭐 아무것도 아니냐 설왕설래합니다만은,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경제 구조가 디지털로 완전히 넘어간다. 우리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민간 디지털 화폐가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한다. 그리고 거래소 임직원의 코인 거래를 금지한다. 지금은 거래소가 코인을 만들고 상장해서 거래까지도 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로 인해서 시세 조정 문제, 내부 거래 문제가 커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 거래 금지는 바로 그냥 체포되는 그런 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 이제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상장 심사가 엄격히 되는지를 감독해야 되는데, 이제 그까지는 안 나갔지만 일단 거래소 임직원의 코인 거래를 금지한다,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감독을 한다.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에서 하지만은
가상화폐 감독은 금융위가 한다 하면서 함으로써 제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투자자 보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소를 정비하고 그 정비된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해서 제대로 된 코인만 상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소를 믿고 그래서 상장된 코인을 믿고 이제 투자하게 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코인 차익의 20%를 과세하는데 가상화폐를 인정도 안 하면서 세금을 왜 걷나 하는 그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이월드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완전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초연결 시대가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데스크탑에서 나왔던 사이월드 도토리가 암호화폐로 대체되어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30이 불공정에 분노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이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인을 두고 지금 두 가지 큰 견해가 완전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와 앞으로도 호황을 보일 것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는 순식간에 화폐가 될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뭐 5만 원짜리 만원권 같은 게 필요가 없는 시대구나 하면서 거의 빠른 속도로 디지털 민간 화폐로 인식될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는 어제 소폭 올랐습니다. 어제 뭐 0.7% 코스피 올랐고 코스닥도 0.23% 올랐습니다. 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힘입어서 올라갔고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반도체의 지금 반도체 쇼티지가 최악 상태를 지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동차주도 다시 자동차 생산 조업 중단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시동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위안화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당 7엔 위안까지 갔던 위안 환율이 6.3, 6.2까지 내려오면서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화를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도 강세를 보여서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멈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제 기업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지금 20%인데 2026년까지 14.5%까지 낮춘다. 대신 이제 해외 주식의 비중을 확대한다. 그런 의결을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연금은 보유 중인 석탄 기업 지분 처리는 지금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발맞춰서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이것이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고민하게 됐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 핫한 이슈로 뜨고 있는 메타버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이 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를 상품을 내놓고 있는 맥스라는 그 플랫폼 회사가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노크를 하고 있다 하면서 메타버스가 바로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어제 뭐 0.1%, 다우가 0.1%, 나스닥 0.09%, 대체로 0.1% 정도 올라갔는데요. 아마 미국 경제 성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 보도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적게 청구되면서 고용사행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PCE 개인 소비지 출물가 지수인데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와는 약간 다른 건데 이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왜 중요하냐면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기준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PCE 개인 소비지 출물가 지수입니다. 이 개인 소비지 출물가 상승률이 4월 달에 3.6%를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은 이것을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정도를 지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4월 달에
3.6%가 올라가면서 지금 테이퍼링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좀 더 빠른,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을 어, 지속할 것이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2차 대전 후 최대인 6조 달러대의 재정 지출을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재정 지출이 많이 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6조 달러가 이것이 상원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원은 50대 50이고 의장만 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상원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그 내용을 보면은 교육 지출, 보건, 복지, 도시주택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부처별 예산 요청액을 이 요청액 증감률을 보면은 이 교육이나 보건복지, 주택, 도시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사회복지 쪽이죠. 사회복지 쪽에 많이 지출되는, 미국도 민주당이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지출되면서 지금 문제가 미국도 지금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가 넘으면 상당히 미국 재정 운용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각 미국의 그 법인세를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를 올려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좀 나가는 배경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도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미국의 방미 중에 루즈벨트 기념관을 전격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마치 루즈벨트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바이든도 지금 2차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재정기를 통해서 코로나를 완전히 옛날에 이제 루즈벨트가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건져낸 것처럼 코로나에서 건져내는 루즈벨트와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미국의 재정 지출, 재정 적자, 국가 부채 문제가 지금 만만치 않은 장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인프라 등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한 쇼핑이죠. 라이브 커머스의 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 10조 원대. 현재 2021년에 2조 8천억 대에서 2023년에 되면은 10조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틱톡이라는 중국 업체인데요. 틱톡이 현대백화점과 협업을 해서 진출한다고 하는데, 이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틱톡 등이 새로운 그야말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격전이 붙을 전망이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지금 지난번 반기업 규제 3법이 통과된데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집단소송을 또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과연 기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만 나가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경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7년이나 된 남양유업이 몰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모펀드에 팔렸는데요. 수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 문화, 변화를 읽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변화를 읽지 못해서 몰락한 것 중에 하나가 LG전자의 스마트 모바일 폰입니다. LG전자의 모바일 폰이 한국에서 삼성 갤럭시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어다가 결국은 스마트폰 탄생에는, 그 전에 전화만 하다가 인터넷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폰의 탄생을 예사롭게 생각하다가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 시장으로 재편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몰락한 것을 지금 이제 결국은 적자를 견디지 못해서 접었는데, 이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은 몰락을 합니다.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소비자들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를 빨리 그 적응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조직 문화, 이번에 그 보면은 뭐 그냥, 조직 문화가 상명하복, 폐쇄적 조직 문화로 문제가 있어도 계속 문제가 터질 때까지 개선되지 않는 그런 것이 결국은 몰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원스톱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해서 어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 뭐 해상 풍력을 크게 지금 10년 동안 5조 원을 들여서 신안 앞바다에 청기에 남산타워만한 해상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원스톱으로 허가해 준다고 해서 어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평가가 면제되면 안 된다. 그런 면제되면 해양 생태계가 악영향을 미칠 뻔한데 이렇게 수산업계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약간 코미디 같은 것 중 하나가 소주성 설계자 홍장표 박사가 기대의 원장으로 드디어 임명이 된 사건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운영부 들어서 2018년부터 19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이 18, 19, 3년 동안 13.65%를 기록하고 신규 취업자가 5천 명밖에 안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보통 3, 40만 명을 유지해오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5천 명으로 2018년 7월에 줄어들었다. 그게 뭐냐면 소주성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 일자리가 갑자기 붕괴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장률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8%를 기록밖에 안 됐다. 이것이 뭐냐면 소주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갑자기 임금을 올리면은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학계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빈방의 주장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실험을 하다가 한국 경기를 완전히 붕괴시켜 놓았는데 이런 붕괴시킨 사람을 다시 기대 원장으로 앉혔습니다. 이걸 뭐 대통령의 오기라고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좌파 이념의 신념이라고 봐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념 인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보고서를 K대의 보고서를 앞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출신에 어제 인사가 있었는데 수석비서관의 박수현 소통수석을 비롯해서 인사가 있었는데 임기 말에 레임덕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친문 중추 인사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박수현 소통수석과의 소통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잠깐 책에서 인용을 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김수현 전 청와대, 예, 김수현이군요. 제가 박수현, 김수현,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찾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현,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과연 박수현 수석이 소통에 적합한 사람인가? 야권과의 소통이라면 야권이나 국민과의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야권과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나왔는데 제가 읽었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찾아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남아 경제가 늪으로 빠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남아 경제가 지금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면서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이 완전히 봉쇄 조치가 되면서 지금 백신 접종률도 낮고 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지금 대중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대중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일 수출과 투자는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정부가 얘기했던 것이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이 신남방 정책마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남아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신남방 경제, 즉 남방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투자를 증대시키려고 하는 거기서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하는 문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고 취소가 0대8이다. 편패를 했는데도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조희연 교육감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정교육, 해직된 정교육자도 특채해가지고 또 지금 현재,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고 있고요. 자사고 취소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는데 10곳 중 9곳이 지위를 회복했는데 현재 안산 동산고가 내달 17일 판결만 남았다 그럽니다. 이 무리한 자사고 취소는 정말 이 법 위반 이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든지 사람이 없습니다. 우수 인력을 필요한 고대 우수 인력이 필요한 쪽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전부 대부분 다 수학으로 코딩하는 건데 수학을 수포자도 정말 탑 클래스의 공과대학에 진출하는 고등학생들이 3분의 2가 수포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공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등등 그다음에 무슨 반도체 이런데 가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발자 구인난, 반도체 구인난, 블록체인 구인난 때문에 심지어는 동남아에 베트남이나 인도 청년들을 모셔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는 자사고를 이렇게 무작정 폐지한다. 그야말로 40년 평균화의 끝을 보겠다. 이런 정책 자체가 지금 문제가 큰 것이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저히 맞지 않는 지금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는데 정작 필요한 우수인력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를 인간 스스로 코딩해서 늙지 않고 영생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처럼 수학이에요. 수학이고 과학이거든요. 이게 우수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행위 8개월째 지금 법적 실종 상태라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 과의사 진상 규명에는 힘쓰면서 북한에는 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보 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부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정부 무소불위에 권한을 행사하면서 특권층의 이익만 비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대해 관한 문제거든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될 거 생각됩니다. 이 대북 문제라고 그래서 입을 닫고 있으면서 넘어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 또 국적법 개정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적법 개정의 이제 주요 내용이 지금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지금 국내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6세 이하에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을 얻을 수 있고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만 체류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국내에 있는 화교의 자녀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총 3,93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95%가 화교의 자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에는 또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국내에서 몇 년만 근무한 이상 이런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투표권을 갖게 되는 성년이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또 투표권을 16세까지 낮추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데 커지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중국에 나라를 바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개정 반대 청원이 31만 건을 넘어서고 있어서 법무부가 다시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치나 한복도 중국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MZ세대가 분노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중문화타운도 백지화되고 조선 구마사도 폐지하는데 지금 중국의 문화공정, 중국이 한국에 집요하게 자본을 이용해서 드라마도 만들고 타운도 지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문화공정을 통해서 한국을 점점 조금씩 요즘 인베이전 보이지 않는 침략
혹은 히든 핸드, 숨겨진 붉은 손,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중국의 그 영향을 주변 국가들에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학원도 마찬가지고 각 대학교에 지금 재정이 사정이 열악하고 각 대학교에 학생이 부족한 사태를 이용해서 중국의 학생들이 오는 대신에 중국 학교 안에 공자학원을 만드는데 그 운영을 거의 뭐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공자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고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용되는데 그 운영 자체를 중국이 좌지우지하도록 한다는 게 바로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미국은 공자원 수십 군데를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대만 홍콩 학생 시위 때 신촌에 붙었던 대자보를 어, 중국 학생들이 뜯어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중국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청년들, 그것이 중국 공청단이라고 해서 공산주의 청년 동맹이죠. 공천당이라고 그래요. 공청당이라고 그래서 공청당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드러났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투표권까지 주어지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금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이 수행했던 국회의원인가 수행했던 국회의원이 중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서 어, 그들을 우리 보통 사례주의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칼럼도 실렸습니다. 하나의 그런 가운데 하나의 미국은 지금 대만을 통해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대만 성명서에 대만이 언급이 됐습니다. 대만 해협을 언급이 됐는데 하나의 중국을 흔드는 미국,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대만 해협을 언급했는데 반대로 중국은 2027년에 요즘은 중국 중공군이죠. 중공군 건군. 엄격히 말하면 인민해방군이라고 합니다. 인민해방군 건군 100도를 맞추어서 대만 통일을 하겠다. 이런 중국의 전략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동아시아가 미중 쟁패의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마이크로 다자주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계속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동맹 중요성. 결국은 동맹을 통해서 가치 동맹을 통해서 중국의 평창과 북한의 야욕을 저지하자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정영도 외교장관은 55만 명의 한국군에 대해서 미국이 백신을 공급하기로 것은 연합훈련과 관련이 없다.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8월 훈련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있고 그런 반면에 판문점 선언이 포함됐다고 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야 한다. 이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이 동해선이나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지금 북한이 파괴했잖아요. 설치 폭파했는데 그다음에 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지정한다든지 또 뭐 이런 평화협정을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하기 위한 우리나라 비용 하더라도 120조가 넘는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데 임기 말에 이것을 당정이 어제 고위 당정층 협의를 열어서 빨리 승사되도록 노력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로켓포를 막은 진짜 아이언돔은 공중 방어망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철벽 민방 시스템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저렇게 쏘아올려 그런데도 민방위가 중단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이나 미사일이나 생화학 무기를 쓸 경우에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방독면도 없습니다. 도무지 그런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지 등한시하는지 아까 제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정부의 중요한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 민방위 훈련부터 해서 북한은 유사시에 우리가 어디로 대피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고, 필요한 여러 가지 방독면 이런 것도 개견이다, 가구마다 비추해두는 이런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죠. 검찰이 재정감사원장을 수사한다입니다. 환경단체가 강압적 감사를 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감사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은 지금 완전 뭉개고 있죠. 원칙대로 기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감사를 하는 감사원, 재정감사원장을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은 드디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용구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실세 차관이었죠. 그런 차관이 6개월이나 폭행 피의자가 6개월이나 법무차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에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고위직인 일과 사의를 받으면서 박범계발 인사태풍 시작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또 조국은 또 어제 그저께 책을 내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책을 냈는데 깜짝 놀란 것은 조국의 그 많은 비리들이 문제들이 드러났는데도 4분 만에 책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지금 여전히 그 조국 소대가 얼마나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에서 지금 인사도 이번에 청와대 인사에서 조국 라인으로 지난번에도 민정비서관인데 수석이 오히려 물러나는 민정비서관 이광철 비서관이 바로 조국 라인이죠. 오히려 수석과 대립하다가 민정수석이 물러나는 사태를 보였던 이광철 비서관 지금 어제 인사에서도 건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지금 정권의 반격이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런 분석도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16세가 되면 정당 가입도 허용을 하고 투표권도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누구나 아침에도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뉴스들 부동산 관련 뉴스 부동산에 좀 갈팡질팡 좌충우돌하면서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당의 완강한 그 586의 반대로 인해서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는 없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한다.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65만 채를 말소한다 하면서 지금 폭증하고 있는 전월세 난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난민을 더 가중시킬 그런 그런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 정말로 죽비를 맞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에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는 데다가 소주성으로 경제를 참담하게 붕괴시킨 소주성의 책임자를 다시 기대 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궁극적으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서 과연 그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좀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됐다고 해서 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한미 연합훈련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야 정말 그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여전히 어디 보면 586이라는 게 본인 자체가 뭐 자기들이 NL파니까 주사파 중에서 PD파와 NL파가 있는데 NL파 민족해방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킨다. 이게 민족해방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해방론을 가지고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종북, 친중,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다는 것이 여전히 여러 정책에서 드러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 선거 연령을 낮추고 또 국적법을 개정해서 주로 화교들 자녀들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서 지금 국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